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입니다. 6강입니다. 연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프린트물의 7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2번 있죠. 2번 단 말소 기준 등기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요. 권리관계를 잠깐 볼게요. 이거를 뭐로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권리간의 우열관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네요. 권리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누가 이기냐는 얘기죠. 싸움이 붙었을 때 우열관계 이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하고 물건이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이깁니까? 먼저 성립한 물건이죠. 다시 말해서 성립 순서에 따라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입니다. 성립한 순서에 따라. 두 번째,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웠다. 이때 채권은 순수한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항 요건 같은 게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도 임대차 등기처럼 임대차 등기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임대차 계약만 맺었다는 얘기죠. 전입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없죠. 물건하고 순수한 채권이 싸웠을 때는 당연히 물건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물건이 이깁니다. 이렇게. 당연히 물건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차라는 채권 같은 경우를 들어봤을 때 그것이 임대차 등기를 했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전입신고를 했거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대항력이 발생을 했으니까 대등한 관계가 일단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을 빼버렸을 때는 물건하고 순수한 채권하고 싸움이 붙으면 당연히 물건이 우선이죠. 세 번째, 채권하고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하고 채권이 싸움이 붙었다. 채권과 채권이 싸움이 붙었다. 이거는 동순입니다. 동순위. 채권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채권 평등주의, 동순위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채권이 서로 다른 건데 이 채권은 1월 1일 날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10월 5일에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같은 연도에. 그러면 계약서를 먼저 쓴 놈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경우는 대금 채권, 이런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경우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불각서라든가 차용증을 들고 왔는데 여기는 1월 1일에 먼저 성립을 했고 이건 10월 5일에 성립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날짜가 더 빠르니까 우리부터 줘야 된다. 배당할 때도 우리부터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지불각서라든가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위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차 얘기하고 있죠. 1월 1일 이걸 갖다가 연도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위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 채권 정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믿질 않습니다. 어느 게 더 빠르고 어느 게 느리고 이런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평등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배당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과 채권끼리는 성립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건. 이 제한물건 저당권이라고 할까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소유권이 이길 것 같죠? 소유권이 강력한 권리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제한물건이 이깁니다. 제한물건이. 왜 그런가 하면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세 가지 권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용익물건은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의 그 부분들을 제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한물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움이 붙으면 제한물건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이거 네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진도 못 나갑니다. 다시 1번 물건하고 싸움이 붙었다. 물건의 성립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성립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저당권 등기를 먼저 했잖아요. 전세권 등기는 나중에 들어갔고 당연히 저당권이 이기는 거죠.
물건하고 채권, 순수한 채권을 전제로 깔고 물건하고 채권은 당연히 물건이 이기는 거죠. 이거는 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고 상대효에 불과하지만은 물건이라는 것은 대세효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이기는 거죠. 채권과 채권이 싸웠을 때는 성립 날짜 상관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위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성립 순서, 성립 날짜, 서류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당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싸웠을 때는 소유권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이 제한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의 그 권능들, 사용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움이 붙으면 제한물건이 우선입니다. 이거 반드시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다시 봅니다. 7페이지 맨 밑에 2번 봅니다. 2번 단 하는 부분 단.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지만은 이러한 자신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를 주장하며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간 순서입니다. 항상 위에서 밑으로 기재했을 때는 성립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가변하는 소유권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인이나 뭐 전세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세권 집어넣을까요? 전세권.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뭐 이런 아무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넣을까요? 저당권. 여기 뭐 압류 하나 국가에서 압류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에서는 가압류라는 것을 안 들어간다 그랬죠. 가압류를 거쳐서 뭐 소송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루이 16세였습니까? 루이 14세였습니까? 세계사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루이 16세였던 것 같은데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마찬가지로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 자신이 국가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가압류나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본압류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류가 바로 들어왔다. 이거는 국가에서 들어온 겁니다. 국가에서. 뭐 세금 안 냈겠죠. 그죠? 예, 국가에서 세금을 안 냈거나 아니면 사대보험을 안 냈거나 뭐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전제를 깔았을 때 자, 이 경우에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저당권자가 무슨 경매입니까? 임의경매입니까? 강제경매입니까? 임의경매 집어넣겠죠.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담보물건이니까 담보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경매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A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날아갑니다. 물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를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날아가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야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왜 날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A의 법적 지위는 낙찰자인 A는 이 말소 기준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럼 A 밑에 거는 다 날아갔고요. A는 선순위 권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게 다 날아가는 걸 갖다가 소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소 기준 권리인 이 자리보다도 위에 있는 것들,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주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보면은, 다시 2번을 봅니다. 7페이지 맨 밑에 2번. 단, 말소 기준 등기, 아까 이게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전입신고한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를 하던 민법 621조에 임대차 등기를 하면 대항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대차 등기를 하던 또는 주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던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인법에 따르면은 이길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단,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전세권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으니까요. 등기를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죠. 자, 이제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죠.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합니까? 등기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이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항력. 두 번째,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니까 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죠. 배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다는 것이죠. 자, 임차권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할 게 많은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효력을 자꾸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등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 저당권도 그렇잖아요. 저당권 등기하면은 이것이 뭐 선순위로 올라갔으면, 저당권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민사집행법 91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보면은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2번 단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밑에 다시 2번을 봅니다. 다시 맨 밑에 단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죠. 낙찰자는 지금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자 지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보다 선순위고 대항력 요건을 갖췄잖아요. 대항력 요건을 갖췄으니까 A가 나가 그래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지만은 이러한 자신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를 주장하며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저당권자였고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로 전세권이 들어왔든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경매 넘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삽니다. 만기까지 살다가 이 A로부터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누구한테 돌려받습니까? 새로운 건물주인 A한테 받는 거죠. 이렇게 돌려받고 나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조폭이다 말이죠. 이제 건물주가 조폭이 됐어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럼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넘어갔을 때 숟가락을 얹으면 됩니다. 숟가락을 얹는다는 게 뭡니까? 배당요구를 하는 거죠. 배당요구. 예. 배당요구를 하면은 자신의 몫을 배당받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를 주장하며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선 변제 얘기가 나오고 배당 신청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뭐 강의를 계속 들으실 분들은요.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은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배당 받고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각 당사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수인의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 여기 선순위 전세권자나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권이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곧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니까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대차를 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만기에 보증금을 요구할 때 낙찰자가 전세 보증금 줘야 되죠. 낙찰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입찰 들어가는 그 돈뿐만 아니라 추가로 내가 만약에 전세권을 인수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뭐 만기가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내가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덧셈 뺄셈 잘 하셔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관련 논점으로 7절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6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보면은 제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5절.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수주의하고 잉여주의. 자, 91조. 자, 민사집행법 91조는 저희가 경매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될 조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매 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민사집행법 91조가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법학에서는 표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1조 표제어를 보면은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닫고. 자, 1항을 봅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자, 중요합니다. 1항. 자,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은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항 속에 91조 1항 속에 전담부는 인수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 콤마 다음에 후담부 같은 경우는 잉여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1항을 보면요.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압류 채권자가 누군가 하면은 경매 집어넣은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를 일반적으로 압류 채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갑소유. 두 번째 뭘 넣을까요? 저당권자를 넣을까요? 저당권자. 그 다음에 뭐 우선하는 권리가 있어야 이게 이제 뭐 스토리가 나오니까요. 이걸 3순위로 쓸까요? 2. 임차권자. 임차권자인데 이제 대항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입신고했다. 전제를 깔겠습니다.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럼 전입신고하는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요. 전입신고 안 하면은 주임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입신고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럼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전입신고 안 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죠. 민법의 일반임대차로 순수한 채권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항력이 없으니까 반드시 전입신고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세 번째,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저당권 넣을까요? 네. 네 번째 뭘 넣을까요? 밑에 것도 하나 넣어야 되니까 뭘 넣을까요? 가압류 하나 넣을까요? 자, 이런 권리관계에 있어서 봤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었죠. 무슨 경매입니까? 임의경매가 되는 것이죠. 임의경매. 임의경매가 되면은 뭐 강제경매가 됐든 임의경매가 됐든 경매 개시 등기가 된과 동시에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저당권자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하로 이건 담보물건이니까 저당권에 기초해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매 개시 등기가 되죠. 그죠? 경매 등기가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이 순간에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죠.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압류 채권자.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압류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류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경매 집어넣은 채권자를 압류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은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이거죠. 2번 임차권을 얘기하는 거죠.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그럼 경매 집어넣은 게 저당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낙찰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을 때,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 권리니까 낙찰자가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인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들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민사집행법 91조 1항에서 인수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매 논리는 첫 번째 인수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압류 채권자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권리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 인수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은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무잉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잉여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남는 게.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권리가 더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것도 있고 뭐 당해세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됐을 때 낙찰대금이 들어왔을 때 선순위자가 먼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선순위자가 먼저 가져가고 이 경매 집어넣은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경매 집어넣은 저당권자가 자기도 위에서 배당받고 나서 자기도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배당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원이라도 자기가 배당받는 게 있어야만 경매가 진행된 실익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는 한 푼도 못 받는데 미쳤다고 자기가 경매 집어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 채권자인 압류 채권자가 1원이라도 자기한테 떨어져야만 경매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잉여주의라는 얘기죠. 잉여주의. 잉여주의 반대가 뭡니까? 무잉여죠. 무잉여. 그래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다가 1차 경매가 진행되고요. 만약에 유찰되면 2차가 되고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찰되고 계속 떨어지죠. 일정 시점에 가가지고 만약에 압류차 경매 집어넣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잉여 상태가 돼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공무원이 전화가 옵니다. 이제 무잉여가 될 건데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할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럼 이 경매를 집어넣은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적정가를 제시해라. 만약에 네가 적정가를 제시하고 그 적정가를 뛰어넘는 금액으로 다음 회차에 낙찰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갈 텐데 만약에 다음 회차에도 낙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가 그 가격에 적정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그 가격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보면은 91조 1항 전담부는 인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후담부 같은 경우는 잉여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잉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줄 읽어보면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무잉여가 돼버리면 경매 집어넣은 사람은 위에서 배당받고 나서 자기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다. 1원도 떨어지는 게 없다. 그 무잉여 상태가 된 거죠. 무잉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무잉여가 되면 경매 절차는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경매는 취소가 됩니다. 자, 2항 보면은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순위자가 갑이 있고 2순위에 저당권 들어왔습니다. 3순위에 전세권 들어왔습니다. 4순위가 또 저당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가 선순위 저당권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후순위 저당권이죠. 그죠? 후순위 저당권. 경매는 얘가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경매 집어넣었으면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그건 당연하죠. 건저갑, 담경전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럼 얘는 말소가 되고 말소기준 권리니까 얘도 말소가 되고 그 밑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됩니다. 배당받을 게 있으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배당은 받고 나가는 거죠. 어쨌든 말소기준 권리 날아가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얘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었죠. 그 말소기준 권리가 뭐가 됩니까?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까? 자, 말소기준 권리 복습하시죠. 건, 저, 가, 업, 담, 경 여기까지인데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요 6가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까? 얘네들은 다 돈 달라는 권리죠. 근데 전세권은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는 용의권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경매 지분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경매 지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해서 돈 받고 나가겠다니까 결과적으로 그때는 돈 달라는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돈 달라는 권리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집합건물 전세권.
집합 건물에 전세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전부 전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선순위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선순위 권리. 세 번째는 뭡니까? 경매 신청을 했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담보물권성이 부각이 되는, 담보물권성이 부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용익물건이었는데 만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담보물권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이제 자기도 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건저갑 담경전인데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건저갑 담경 중에서 가장 선순위. 그러면은 이번 저당권이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당연히 얘가 최선순위니까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인 4번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뭐가 됩니까? 이 부동산 체계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는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 2번 저당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4번 저당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말소기준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경매를 얘가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부터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건저갑 담경 중에서 최선순위 권리. 그럼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냐? 전세권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말소기준 권리가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세권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예외적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세권은 일단 말소기준 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전세권이고 얘가 지금 선순위 권리입니까? 건저갑 담경전 중에서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보다 그 위에 전세권이 있을 때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저당권보다도 후순위지 않습니까? 건저갑 담경보다도 전세권이 선순위로 있을 때 이걸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선순위가 걸려야 되고, 세 번째 전세권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싶다면 어떤 권리가 지금 결여가 된 겁니까? 집합건물 전세권이 만약에 전세 깔렸다, 아파트에 전세 들어갔다, 그럼 집합건물 전세권 조건 충족했죠. 그 다음에 선순위 걸리냐? 여기서 조건이 날아간 거죠, 벌써. 이거 후순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당권보다 후순위 걸리죠. 여기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말소기준 권리는 건저갑 담경,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건저갑 담경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가장 빨리 있는 게 그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 이 그림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얘보다 얘가 선순위 아닙니까? 얘도 저당권, 얘도 말소기준 권리, 얘도 말소기준 권리 후보가 될 수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빠른 날이 뭡니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결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는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 밑으로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서 써놓은 겁니다. 어떻게 써놨습니까? 2항을 보세요.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맨 밑에 91조 2항.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못을 박았잖아요.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얘가 경매 집어넣던 얘가 경매 집어넣던 이 저당권은,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3항을 봅니다. 3항에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여기서 3항 왼쪽에다가 후순위 권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후순위 권리. 지금 민사집행법 91조 3항을 보고 있습니다. 3항을 보면은 그 후반부에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이렇게 나와 있죠. 저당권이나 압류채권이나 가압류채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까 건저갑 담경전.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 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여기서 압류채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가압류채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이러한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는 얘기는 후순위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1조 3항 같은 경우는 지금 후순위 권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여기 지상권이 들어가거나, 후순위로 지역권이 들어가거나, 후순위로 전세권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테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된다, 소멸주의 또는 뭐 소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멸된다. 후순위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다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항을 보세요. 사항. 제3항의 경우 외의. 이제 법 공부하실 때 법학에서 앞에 걸 얘기하면서 앞에 그 외의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거하고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91조 3항은 뭐라 그랬습니까? 후순위 권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91조 4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거 뒤집어야 되는 거죠. 91조 3항 외의 뭐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91조 3항은 후순위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91조 4항은 그거 외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야죠. 선순위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 등기보다도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여기다가 선순위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사항 보면요. 제3항의 경우 외의, 그럼 뒤집어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소기준 관련된 저당권, 가압류, 압류보다도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가 선순위 권리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걸 뭡니까?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얘기죠. 정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주의로 가는 것이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인수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 대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봐야 되겠네요. 맨 밑에 줄. 6페이지 맨 밑에 사항의 두 번째 줄.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로 전세권이 들어갔을 때 아까 나왔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전세권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 전세권이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선택지는 등기를 했으니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입신고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다가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거나 누구한테 받습니까?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거죠. 받고 나가거나 또는 만약에 배당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얘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들도 배당받고 소멸하는 권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낙찰자는 얘들 인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맨 밑에 6페이지 맨 밑에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은 자기도 이제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순위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항을 봅니다. 5항 중요합니다. 유치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뭐 할 얘기가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럼 1순위로 소유권이 있고 2순위로 저당권이 있고요. 3순위로 전세권 들어가 있고 뭐 네 번째 이제 유치권 신고를 했다.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등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유치권 신고를 하겠죠. 이렇게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니까 원래 저당권이 날아가고요. 낙찰되면 저당권 날아가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가죠. 그러나 이 유치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1조 5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유치권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는 얘기죠.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5항에 보면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매수인은 여기서 낙찰자입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공사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낙찰자한테 따라 붙는 겁니다.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권자는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왜?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라고
91조 5항에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럼 낙찰자가 이 수리비 채권이라든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했을 때 이 사람이 점유를 넘겨주고 유치권자가 나가는 겁니다. 이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근데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주의가 적용돼서 다 소멸됩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 등기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대항력을 행사해서 버티거나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얘기죠. 또는 이 사람들도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선순위 전세권자는 칼자루 두 개 쥐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하든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고 나가든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고민할 거 없고 다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무조건 떠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주의니까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니까 소멸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네 번째, 가처분에 관한 얘기 나와야 됩니다. 가처분.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사집행법, 이게 민사집행법, 줄여서 민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민지법 91조에 보면은 1항부터 5항까지를 보면은 우리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진행되는 모든 기본 원리를 여기에 담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원래 인수하는 거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가처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후순위 권리를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